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하루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어린이와 학생을 중심으로 A형 독감이 급속히 퍼져 한 달 새 의심 환자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서울 천호동 성남의업소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입니다.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은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이렇게 다 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고 1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유독가스 등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가 9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실오라기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경남 요양병원에선 80대 치매 환자가 간병인의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And let's get it done. The shutdown hopefully will not last long.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을 휴일로 긴급 발표했는데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기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뿌였습니다. 이 오랜만에 찾아온 포근한 주말 날씨였는데 어김없이 이 미세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 스케이트장은 대기질 악화로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올 겨울 이 그야말로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가 이 번갈아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병의원에는 환자가 북적였습니다. 오늘 뉴스7 이 따뜻한 주말에 찾아온 미세먼지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청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텅 빈 스케이트장이 보이실 텐데요. 당초 밤 11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이었는데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현재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높은 7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낮 12시 30분 스케이트장이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바로 오면 탈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해서 절기상 동지인원을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모처럼 따뜻한 주말이어서 밖으로 나온 나들이 객이 많았지만 탁한 공기와 답답한 시야는 아쉬웠습니다. 봄처럼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처음이고 미세먼지는 조금 아쉬워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정체돼 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져 크리스마스 이브인 모레엔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인 상황에 요즘 이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병의원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새 4배 가까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겨울철 A형 독감 환자들인데 높은 전염성 때문에 이 학교나 가정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미니트폰 X 할 수 있지? 3살 유진이는 이틀 전부터 고열에 몸살을 앓기 시작해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고열이 나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좀 몸살기가 좀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독감 증상이랑 많이 유사해서 오늘 확인차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검진 결과 A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하루에서 4일가량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 기침과 함께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만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7살에서 18살 사이 유소년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독감 환자가 2주 전에 비해서 점점 늘고 있어요. 대다수가 A형 독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중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은 예방접종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는 만큼 유치원과 학교에선 집단 전파를 막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닷새간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질본은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줄 것과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일대는 유흥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어서 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는데 참변이 빚어진 겁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1층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2층 방범창 사이로 구조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서울 천호동 뒷골목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 위치한 이 건물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창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여성 6명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가운데 연기를 많이 마신 50세 박모 씨는 치료 중 사망했고 3명은 중태입니다. 맹맹 소리 나서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그러고 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더라고.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은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이렇게 다 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은 1층을 다 태우고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숨진 박 씨는 업소 주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이 나자 성매매업소 내 여성들을 깨우고 피신시키려 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모가 불이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 막 깨우러 막 쫓아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자기가 본인이 못 나와버린 거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날 때 펑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화재는 불이 시작이 된 지 16분 만에 완전 진화가 됐을 정도로 이 소방당국의 비교적 빠른 조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이 살펴보니까 좁은 공간을 나눠 쓰는 구조의 마지막 퇴로였던 이 창문, 방범창에 가로막혔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16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대피를 가로막은 건물 구조와 방범창 때문이었습니다. 70제곱미터가량인 2층에 방이 6개나 될 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구조라 1층이 전소될 정도의 화재에 출입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해 좁은 창문이 유일한 대피 통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당시처럼 쇠창살은 아니었지만 야간 영업을 위해 늦잠을 자던 성매매 여성들의 화재 비상 통로는 없었습니다. 불에 취약한 노후 건물이란 점도 한몫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오는 25일까지 이주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 3월 출범이 들어오니까 2주 다 했어요. 출범 예정이라서 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은 지 5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삽시간에 1층을 태운 연기가 2층으로 그대로 퍼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 수는 있는데 그게 전 안에 사람들이 다 상황이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내려가는 상황이 됐던 거죠. 경찰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태호 수사관 폭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태호 수사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이 커피업체 태쿰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쿰의 한 직원이 이강래 사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도로공사가 태쿰원두를 쓸 것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만든 고속도로 EX 카페 매장입니다.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의 커피업체 태쿰은 이 사업에 참여해서 반년 만에 매출 3억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매장 5곳에 판 원두값만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태쿰 직원이 카페 운영자에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요일날 그거 사장님이 오시면서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도로공사에 의해 사실상 태쿰 원도가 지정이 되는 거라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상 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저희 업체 써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하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태쿰 측은 커피의 맛이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재창 전 의원 회사 직원들이 청년들에게 도로공사를 언급하면서 우리 원두를 사야 한다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도로공사 측은 태쿰이 왜 도로공사 사장의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특감 반원들이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감 반원이 아니라 행정요원으로 활동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특감 반원, 어떨 때는 행정요원. 청와대는 신분이 2개라고 설명을 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특감 반원들의 이중적 신분을 설명한 건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정보 수집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민간인 관련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는 감찰 반원이 아닌 반부패 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정책 보조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드루킹 특검 후보의 세평 조사에 대해서도 행정요원으로 협업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특감 반원의 이중 신분은 청와대가 민간인 정보 수집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 특검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그 자체가 저희들이 직권남용으로 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 지시 당시 감찰 업무와 혼선을 빚지 않도록 분명히 구분해서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고성을 지르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사과와 함께 오히려 자신이 갑질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공항 보안 직원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을 보여주자 보안 직원은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가 국토위 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 고객한테 갑질을 한다.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좌진에게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연락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고성과 함께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근거 규정 없이 필요 이상 요구하는 게 오히려 갑질하는 것이라고 항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분명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갑질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 6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9년) 전 제주도에서 20대 보육교사가 농업용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범인을 잡지 못해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경찰의 수사 끝에 4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단서는 피해자의 실오락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9살 박모 씨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박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수사 끝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사건 당시 박 씨가 입었던 셔츠의 시루라기가 피해자 A씨의 가방 등에 섞여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의 택시에서도 A씨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시루라기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옷의 시루라기가 서로 발견된 것은 상호 접촉과 물리적인 다툼 등 범행을 간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사건을 검색한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5월 이전에 제주 보육교사 살인과 관련해서 검색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이 된 거죠.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80대 환자가 간병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환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환자 89살 A씨는 어젯밤 10시 45분쯤 이곳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자고 있던 중국인 간병인 67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저희가 간병사와 같이 상주해 있습니다. 같이 주무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었고요.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 허리 골절로 입원한 A씨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이분이 치매가 있으니까 이거 환경이 또 바뀌고 이러니까.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의 한 성당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여성 56살 박모 씨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주방 앞에다가 촛불 3개 정도로 이렇게 놨는가 봐요. 하나가 넘어진 것 같아.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에서는 23살 성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1살 이모 씨가 숨지고 성 씨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선착장에서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 46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강릉 펜션 참변은 구조에 안 맞는 엉터리 연통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보일러실 구조와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 연통의 종류가 다 다른데요. 이 무자격자가 이를 무시하고 시공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의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밑에 쏙꼭지가 있습니다. 위에 천장 공간은 비좁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로 연통과 배기구의 기울기가 5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반 보일러처럼 기울기를 아래로 설치하면 배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치를 상향으로 하느냐 하향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일반 보일러들은 다 하향을 하는데 문제는 보일러실의 구조였습니다. 수도꼭지 위로 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 연통이 위쪽으로 향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규격에 맞는 연통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무자격자가 기울기를 맞추려고 연통을 잘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연통을 잘랐는 것 같은데 그거 맞추려고 잘랐을 거야 아마.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감식 결과 사고가 난 펜션의 객실 가운데 학생들이 묵었던 객실에만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방에 있는 보일러랑 거기 사고 난 보일러 다른 보일러였거든요. 경찰은 1차 감식에서 연통 부위에서 지문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다행히 부상을 당한 학생들의 건강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2명은 며칠 내 퇴원도 가능한 상태고 중환자실에 있던 다른 학생 2명도 자가 호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가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학생은 4명입니다. 중환자실에는 2명이 있는데 1명은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나머지 1명도 기도삽관을 제거했습니다. 나머지 조금 위중했던 환자는 기도삽관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또 어제보다도 차도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2명도 하루 한 번씩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 2명도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자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 회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비 지원과 보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27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도 전국에 있는 농어촌 민박 2만 8천여 개의 안전 실태를 살피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가 오른 데 이어 열흘 뒤면 또다시 10% 넘게 인상됩니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졸라맨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영난의 영세 사업장 5곳 가운데 한 곳은 직원을 줄인 상황인데 추가 고용 쇼크도 우려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민수 씨는 하루 10시간씩 혼자 일을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부담에 월 소득은 1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주말에는 3명씩 써서 주말에는 좀 쉬는 타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뭐 1명이나 뭐 2명을 쓰게 되면 시간을 줄여서 쓰게 되겠죠.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곳을 조사했더니 5곳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감소 인원은 1.34명. 조사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 규모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2명에서 3명 가운데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또 소상공인 60%가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월 평균 157만 원, 연간으로는 1,900만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알바들 소득은 높였지만 자영업자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까지 줄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득 성장이라는 것이 계층 간의 양극화를 없애자고 얘기했던 건데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열흘 뒤로 다가온 또 한 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진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추모 행사였는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이틀째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도로를 메웠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추모 행사인데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내가 김용균이다. 문재인을 내려버리자. 대학원 조교,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 등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달라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갑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흰 소복 차림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비정규직가 되는데 끝까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의 비정규직 추모 행동 결성과 함께 청건의 추모구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연탄 몇 장으로 한겨울 추위를 버티는 에너지 소외 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탄값이 치솟으면서 기업과 단체의 연탄 기부도 줄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판자촌에서 30년째 연탄을 떼며 사는 80살 윤상순 씨는 곧 닥칠 한파가 두렵습니다.
연탄값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찬바람만 나도 걱정이 앞서요. 연탄 때문에. 현재 연탄 한 장당 가격은 800원으로 최근 3년 사이 약 50% 올랐습니다. 고지대 달동네나 농어촌 상간벽지에선 배달료까지 포함해 1,0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연탄값이 오르면서 연탄은행에 답지된 기부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준 40만 장에 그쳤습니다. 기부받는 취약계층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미안한 감도 있고 서로 같이 아무리 공짜로 쓴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느끼죠. 연탄은행 측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 앞에서 난방용 연탄 가격의 동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등으로 난방 시스템을 전환하도록 주택 개량과 함께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석탄이나 연탄 보조금 대신에 어떤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의 10% 이상을 난방 등 연료비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는 1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6만 4천 가구는 아직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요즘 카풀을 둘러싼 이 택시업계와 이 정부의 갈등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세계적 흐름이고 우리만 담쌓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택시의 우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언급된 이 세계적 흐름은 어떤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시작한 승차 공유 서비스 크루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반 시민의 차량을 얻어 탈 수 있습니다. 近くを走る誰かの車に乗ってどこかへ移動することができたらどうだろう.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 공유가 막혀 있었습니다. こんなバカな国が未だにあるということは僕には信じられない。しかも我が国の日本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최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겁니다.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미국 우버는 8년 만에 가치 약 135조 원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와 맞물려 승차 공유 서비스가 이동수단의 혁명으로 꼽히면서 도요타는 우버에, GM은 리프트에 각각 5억 달러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도 동남아판 우버인 그랩에 약 3천억 원 등 해외 승차 공유 업체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투자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택시업계와 첨단산업 상생의 묘안을 찾는 게 절실해졌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됩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단지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꼽히며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분양되는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이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견본주택 바깥부터 내부 계단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야 겨우 집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가량 분양가가 저렴해 이른 아침부터 견본주택이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다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세 차익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게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인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위례에서 첫 분양을 시작합니다. 역시 주변 시세 60에서 70%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1.3%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 제한이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50만 원이어서 일부 신혼부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점수를 많이 획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주택형이 55제곱미터에 그친 점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역에는 좀 작긴 하죠. 두 단지 모두 똑같이 저렴한 분양가지만 소유자들의 반응엔 온도차가 났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최고 시속 115km의 겨울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례적인 강풍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 30만 명이 암흑 속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시애틀 앞바다. 거센 바람에 파도가 해일이 되어 휘몰아칩니다. 높게 이는 파도는 방파제까지 집어삼킵니다. It's pretty crazy. I felt like if I had a sail, I could just jump and float away. 시애틀에 겨울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 시애틀에 최고 시속 115km의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겨울 시애틀에 이토록 강한 폭풍이 찾아온 건 무척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We're hanging on. We hope it doesn't get any worse. 강한 폭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건물이 부서졌고 나무가 뽑혀 쓰러졌습니다. 전신주 등도 피해를 입으면서 14만 가구가 정전이 돼 약 30만 명이 암흑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한 순찰대원은 강풍에 날아간 트램펄린이 전신주에 걸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And if it picks up more, it just makes me think how much more of the building are we going to lose? 미 기상청은 겨울 폭풍과 함께 시애틀 지역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말엔 비를 동반한 또 다른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닥쳤습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에 끝내 대립해서 벌어진 일인데 업무 정지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현지 시간 21일 소집된 미 상원 본회의. 예산안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가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표결은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There are not the votes in the Senate for an expensive, taxpayer-funded border wall.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셧다운. Let's get out, let's work together, let's be bipartisan, and let's get it done. The shutdown hopefully will not last long. 치안과 소방처럼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업무는 유지되지만 그 외 공공서비스는 중단돼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적 휴직 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행정 공백 피해가 크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 22일 상원 개회 때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채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결국 난민 인정. 그러니까 탈북자를 도운 이 중국인이 난민 지위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장시성 출신 투 아이룽이라는 남성인데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500여 명의 탈북자가 미입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명백한 중국법 위반이라 중국 공안에 2번이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과 라오스에 도피를 했는데 여기서도 루트를 개발해 탈북자를 돕다가 또 붙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제주 출입국청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법무부는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탈북자를 도운 사람이 망명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투 아이룽 씨는 불복 소송을 내서 승소했고 결국 어제 난민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네. 탈북민을 도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거주할 권리를 받아 제주도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장관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고 김용균 씨 사고 현장을 방문을 두고 지금 뒷머리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규정에 맞지 않게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점검하러 태안 화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예. 마스크도 쓰고 사고 현장 인근과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예. 예상 밖에 깨끗했던 작업장. 알고 보니 여당 대표 방문을 앞두고 서부발전 회사 측에서 이틀간 물 청소를 한 겁니다. 아하. 빈소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 이제 그 정부를 노동부하고 산자부 장관을 불러갖고 1차로 이제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한번 기재부 장관까지 불러가지고 다시 해서 한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이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등 인터넷에서는 여당 대표가 마음대로 장관을 부를 수가 있었냐, 총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역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지난 20일 화천 군부대에서 신병 수료식을 마친 아들을 면회하고 귀가하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그리고 김희병의 여자친구까지 모두 4명이 숨졌고 운전한 아버지는 현재 중태입니다. 군은 지원팀을 보내고 김희병에게 12일 동안의 위로 휴가를 줬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중한 사람을 4명이나 잃었는데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느냐, 군생활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역시켜달라는 글이 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소지품에서는 아직 뜯지도 못한 김희병의 편지들이 발견돼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공연가에서 아역 배우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커다란 무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쬐끄맣고 힘이 별로 없다 해도 쬐끄만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어. 130cm 작은 체구, 12살 소녀가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압도합니다.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4명의 어린이 주연 배우들은 2시간 반에 달하는 공연 대부분 장면에 등장하며 전체 대본의 30%를 소화합니다. 마틸다 그 이름만 들어도 좋아했는데 그냥 뭐랄까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게 꿈만 같고요. 말로 표현 안 되는 기쁨? 대표적인 송년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도 11살 초등학생입니다. 떨리긴 한데 부담되지는 않아요. 그냥 즐겨요, 저는. 그냥 무대에서는. 괜찮을 거야.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고전 뮤지컬로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150명이 몰렸습니다. 굉장히 향상돼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재능을 빨리 답습하는 것이죠. 한광촌 소년의 발레 도전기를 담은 빌리 엘리어트는 올봄 큰 호응을 얻으며 아역 뮤지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놀라운 실력과 프로 정신을 겸비한 아역 배우들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뮤지컬 관객층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깜짝 귀국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박 감독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홍명보 장학재단 자선축구대회. 관객석에 반가운 얼굴 박항서 감독이 보입니다. 박 감독은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회인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새벽 급히 귀국했습니다. 올해 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우승시키며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 감독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합작했던 선수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2년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웃음이 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홍전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시안컵도 준비하시는 기간에 이렇게 우리 감독님이 또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김남일, 이천수 등 2002년 월드컵 레전드 선수들과 김신욱, 윤빛가람 등 현역 K리거들은 체육관을 가득 메운 8천여 명의 관중들 앞에서 신명나는 이벤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2002 레전드팀은 이영표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고요한이 2골을, 여자축구 지소연이 결승골을 터뜨린 K리그 올스타팀에 10대9로 패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며 국내 팬들과 만난 박항서 감독은 내일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아시안컵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내일 아침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고 미세먼지도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보시면 6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현재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내일 이 지역으로는 강풍까지 예상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또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맘때 추위와 함께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지금 연탄 가격 장당 1,000원에 육박을 하면서 시커먼 연탄이 금탄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부는 절반 가까이 줄어서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독한 추위가 몰려올 텐데 올겨울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눌 우리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